혹한의 철원 행군 도중 찢어진 군화 사이로 피고름을 흘리며 쓰러진 한 병사. 그 모습을 본 대대장은 걱정은커녕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병사를 짐승 취급합니다. 야! 목마르면 저기 노랑물 처마셔. 전쟁 나면 생수 배달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 순간 행군 대열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줌마의 눈빛이 서늘하게 돌변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야전 상의의 지퍼를 내리자 번쩍이는 두 개의 별이 드러나는데, 최영도 대령, 박진석 중령. 니들이 병사들에게 먹인 그 썩은 주먹밥. 지금 당장 니들 입으로 쳐넣는다, 실시. 가짜 뉴스와 정치질로 매장당할 위기 속에서도 끝내 계급장을 뜯어내며 부패한 장군을 참교육한 전설의 사단장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이다 썰도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대성산 자락을 휘감는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밤이었다. 하늘에는 그 흔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세상은 오직 어둠과 추위,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제3보 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예하 모대대의 100km 전술 행군 3일차. 병사들의 군화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처벅처벅처벅. 이미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걸어온 병사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 주변에는 하얀 성에가 수염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4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은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파고들고 있었고 감각이 없어진 발가락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대열의 선두 따뜻한 히터바람이 새어나오는 지휘 차량 레토나 한 대가 병사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담배 연기와 함께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게 빠진 새끼들아. 다리가 부러졌어? 기어가는 군뱅이도 니들보단 빠르겠다. 대대장 박진석 중령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절뚝이며 걷는 소대원들을 향해 씹던 껌을 퇴뱉었다. 삼중대장, 너 중대원 관리 그따위로 할 거야? 간격 벌어지잖아. 오늘 안에 집결지 도착 못하면 니들 중대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 돌릴 줄 알아. 박중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병사들의 상태나 체력 안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상급 부대에 보고될 완주율과 도착 시간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단내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휘관이 자신들을 전우가 아닌 소모품, 아니 자신의 진급을 위한 점수판으로 보고 있다는 절망감이 군장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행군 대열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중간 집결지인 와수리 인근 폐교 운동장에 멈춰섰다. 전방에 10분간 휴식. 군장 내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낙엽 더미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살을 애는 추위가 땀에 젖은 전투복을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그때 보급 트럭이 도착했다.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따뜻한 국물이나 컵라면이라도 나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려진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주먹밥 덩어리들이 담긴 비닐봉투였다. 이게 다야? 선임 병장이 주먹밥을 받아들고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비닐을 까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가 올라왔다. 쉰내였다.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밥이거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던 재료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냥 처먹어. 배고프면 똥도 맛있는 법이야. 행보관이 소리를 질렀다. 며칠을 굶주린 병사들은 그 쉰내 나는 주먹밥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으로 언밥을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었다. 개중에는 상한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물로 억지로 삼키는 병사도 있었다. 운동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검은색 롱패딩 위에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치고 얼굴 전체를 검은색 방한면으로 칭칭 감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병사들의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3, 4단에 새로 부임하기로 예정된 그러나 아직 취임식을 하지 않은 신임 사단장 민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 앞서 예하부대의 실태를 가장 날 것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군단이나 사단 참모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자맹 감찰을 나온 것이었다. 민서연의 시선이 한 병사에게 머물렀다. 대열의 가장 끝에서 힘겹게 군화끈을 풀고 있는 김일병이었다. 김일병이 군화를 벗자 양말은 피와 고름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군화 뒤축이 다 뜯어져 날카로운 플라스틱 심이 발 뒤꿈치를 파고든 탓이었다. 민서연은 주머니에서 핫팩 2개와 생수병을 꺼내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방안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김일병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깜짝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려 했다. 앉아있어. 발 좀 보자. 민서연은 김일병을 앉히고 무릎을 꿇어 상처를 살폈다. 상태는 심각했다. 단순한 물집이 아니라 동상 초기 증세와 감염이 우려되는 열창이었다. 이 상태로 걷는 건 무리다. 앰뷸런스에 타야 해. 아닙니다. 탈 수 없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나고자는 죽여버린다고 죄송합니다. 김일병은 두려움에 떨며 울먹였다. 민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때 누군가 민서연의 등 뒤로 다가왔다. 거기 당신 뭐야? 누군데 내 병사들한테 얼쩡거려? 박진석 중령이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짝다리를 짚고 민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민서연을 상급 부대에서 의례적으로 파견 나온 안전통제관이나 군단 감찰부 소속 영관급 장교 정도로 착각했다. 보통 대규모 훈련 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답시고 귀찮은 잔소리를 하러 오는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후송 조치하고 군화 교체해 주십시오. 동상으로 이어지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콧방귀를 꼈다. 사단 의무대에서 나왔나 보네. 야, 이 아줌마야. 네가 의사면 다야? 여기 전장이야, 전장. 훈련 중에 이 정도 부상은 다 달고 사는 거라고. 어디서 감히 지휘관 통제에 간섭이야? 박진석은 민서연의 어깨를 가죽 장갑 낀 손으로 툭툭 밀쳤다.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보아하니 소령 짬밥이나 먹었나 본데 나 대대장이야. 주제 파악하고 가서 보고서나 써.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썩 꺼지라고. 민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휘관이라. 병사를 사지로 모는 게 당신이 말하는 지휘인가? 뭐? 이 여자가 진짜. 박진석이 발끈하여 손을 치켜드는 순간 운동장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코란도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내가 내렸다. 연대장 최영도 대령이었다. 박중령, 뭐하고 있어? 애들 빨리 안 굴리고 노가리 까고 있나? 최영도는 손에 든 지휘봉을 탁탁 치며 다가왔다. 그의 뒤로 연대 주임원사와 보급관들이 굽실거리며 따라붙었다. 충성. 연대장님, 그게 아니라 사단에서 나온 참모 같은데 나고자 챙기라느니 훈수를 둬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최영도에게 달려가 아부를 떨었다. 최영도가 귀찮다는 듯이 마스크를 쓴 민서연을 곁눈질로 훑었다. 참모. 야, 당신. 어느 부대 소속이야? 군단 감찰이야? 사단 의무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차 타고 복귀해. 좋은 말로 할 때. 최영도는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대뜸 민서연을 하대했다. 그리곤 박진석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박중령, 이번 보급품 건으로 대성유통 김 사장이랑 이야기 끝냈어. 남는 부식비로 이번 주말에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고. 애들은 적당히 굴리다 복귀시켜. 어차피 소모품들이잖아. 다치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작았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민서연의 청력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부식비 횡령, 그리고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저 역겨운 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병사들의 군화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왜 주먹밥에서 쉰내가 나는지.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 아니 국가의 기생충들이었다. 민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다. 알아서 한다라. 민서연의 목소리가 톤을 달리했다. 더 이상 조언을 하는 참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썩은 주먹밥을 먹이고 보급품을 빼돌려 회식비를 챙기는 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인가? 민서연의 직설적인 비난에 최영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분노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헌병.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신원 확인해서 군사시설 무단 침입이랑 상관 모욕죄로 쳐넣어. 최영도가 고함을 질렀다. 지휘 차량 뒤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하사관 2명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체포해. 뭐하고 있어? 헌병이 민서연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서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다. 그녀는 왼쪽으로 파고드는 헌병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하고 오른쪽 헌병의 중심을 무너뜨려 밀어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제압이었다. 헌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자 최영도와 박진석이 입을 떡 벌렸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민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올려 쓰고 있던 검은색 방한면을 벗어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강인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서연이 상의를 양옆으로 젖히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칼주름이 잡힌 어급 전투복이 드러났다. 양쪽 옷깃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보 병사단장. 헉. 바닥에 넘어져 있던 헌병 하사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이 걸음으로 물러났다. 박진석 중령은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최영도 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사단장님? 아직 부대에 정식 부임하지 않아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신임 사단장. 그녀가 취임식 전날 밤 예고도 없이 그것도 가장 비참한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민서연은 얼어붙은 2 사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제3보 병사단장 민서연 소장이다.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더 크게 그들의 귓가에 꽂혔다. 저 전원 동작 그만. 최영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감찰 장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이라니. 뭐하고 있나? 경례 안 하나? 민서연의 호통이 떨어지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수백 명 병사의 함성이 폐교 운동장을 울렸다. 백골.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박진석은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엉거주춤 자세를 취했고 최영도는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리며 허둥지둥 손을 올렸다. 백골. 최영도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만도 못했다. 민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진석 중령. 예. 사단장님.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지? 아줌마. 주제 파악하고 꺼져.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서연의 눈을 피했다. 오해? 그렇다면 자네 눈에는 계급장이 안 보이면 사람을 하대하고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 민서연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최영도에게 옮겨갔다. 최영도 대령. 예. 사단장님. 보급품 건으로 김 사장이랑 이야기가 끝났다고. 병사들은 소모품이라고. 그건. 최영도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쉰내 나는 주먹밥을 집어들어 최영도의 가슴팍에 들이밀었다. 먹어. 예? 니들이 병사들에게 먹인 이 주먹밥, 니들도 먹어보라고. 이게 훈육이라며? 먹어봐. 민서연의 호통에 최영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주먹밥을 받아들었다.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를 보며 민서연은 헌병대장을 불렀다. 이 현장에 있는 3사단 헌병대 병력 전원, 지금 즉시 사단장 직속으로 전환한다. 연대 헌병대장의 지휘권은 박탈한다. 백골. 알겠습니다. 헌병분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저 두 놈, 그리고 저 뒤에 숨어있는 보급관들까지 싹 다 연행해.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상관 모욕 및 항명이다. 당장 수갑 채워. 이거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연대장이야. 최영도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사단장의 명을 받은 헌병들은 거침이 없었다. 그동안 연대장의 폭정에 시달렸던 헌병들의 손길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헌병들은 최영도와 박진석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최영도와 박진석은 짐승처럼 끌려가 헌병 차량 뒷좌석에 처박혔다. 현장이 정리되자 민서연은 몸을 돌려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리빨 같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그녀는 다시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의무관, 이 병사부터 챙겨. 그리고 전 부대 행군 중지. 차량 지원 요청해서 전원 복귀시킨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김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서연은 장갑을 벗고 김일병의 언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고 내 전우다. 다시는 이런 대우 받지 않게 하겠다. 그날 밤 3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연대장과 대대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단 사령부 집무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민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헌병대가 압수한 장부와 최영도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통화 내역이 놓여 있었다. 법무참모, 감찰참모. 예, 사단장님. 최영도와 박진석에 대한 구속수사영장, 군사법원에 신청해. 그리고 내일날 박는 대로 연대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찰 착수한다. 부식, 피복, 유류, 공사계약건까지 지난 5년치 장부 싹 다 뒤져.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감찰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영도 대령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와수리 일대 상권을 쥐고 있는 대성유통 김대성 대표와는 호형오제 하는 사이입니다. 김대성은 군단장님과도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군단장? 네. 하동훈 5군단장님 말씀입니다. 최영도 대령이 평소 술자리에서 내 뒤에는 하 중장님이 계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동훈 중장.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 민서연과는 생도 시절부터 악연이 있었다. 원칙주의자인 민서연과 달리 하동훈은 철저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때였다. 사단장실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보안 회선이었다. 민서연은 직감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통신보안. 제3보 병사단장 민서연 소장입니다. 허허, 민장군. 나야. 5군 단장. 잠은 좀 잤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하동훈 중장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뱀 같은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님. 그래. 부임하자마자 아주 열정적이더구만. 최 대령 잡아넣었다며. 군수품 횡령 및 가혹행위 혐의가 명백하여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장군. 일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최 대령 그 친구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군에 헌신한 사람이야. 그리고 걔 내 직속 후배야. 알지? 하동훈이 본색을 드러내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다. 군단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병사들 밥을 훔쳐먹고 썩은 군화를 신기는 게 헌신입니까? 어허, 이 사람이 융통성 없게. 왜 이러나? 자네 별 2개 달았다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군대라는 조직이 혼자 깨끗하다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좋게 좋게 가자고. 최 대령은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감봉 정도로 마무리하고 박충령은 전출 보내. 그게 서로 편한 길이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병사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군의 명예는 비리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낼 때 지켜지는 겁니다. 민서연. 너 지금 내 명령 거역하는 거냐?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영도 대령 조사 과정에서 군단장님 조남이 거론된다면 그 또한 원칙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하동훈이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보자고. 그 고집이 자네를 어디로 끌고 갈지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뚝. 전화가 끊겼다. 민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전쟁 선포였다. 이제 하동훈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민서연을 찍어 누르려 할 것이다. 민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올 테면 와봐라. 내 별은 니들처럼 더러운 뒷거래로 단 게 아니니까. 철원의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연에게 닥쳐올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상대는 군단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지역 토호 세력.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민서연은 그 바위를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백골이니까.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조국을 지킨다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니까. 다음 날 아침 3사단장 집무실. 밤사이 내린 눈이 연병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민서연의 책상 위는 새까만 아기로 뒤덮여 있었다. 정보참모, 이게 다 뭔가? 민서연이 태블릿 PC를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 속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는 역대급 갑질 사단장이라는 키워드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충격 영상, 취임식도 안 한 신임 사단장, 훈련장 난입해 수갑 채워. 고성. 단독 3사단장 민서연 소장, 영하 20도의 연대장에게 주먹밥 던지며 인격 모독 논란. 영상은 교묘했다. 민서연이 병사들을 돌보던 장면은 잘려나갔다. 대신 그녀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 최영도 대령의 가슴팍에 주먹밥을 들이밀며 먹어. 라고 강요하는 장면만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별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깡패야 군인이야? 아직 정식 취임도 안 했다며? 지휘권도 없는데 와서 깽판 친 거임? 월권 아니냐? 추운 날 고생하는 연대장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 보소. 여자가 지휘관 하면 안 되는 이유. 최초 유포자는 군 내부자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연대 간부 중 한 명이 촬영해서 군대 읽어주는 남자라는 레카 유튜버에게 제보했습니다. 정훈 참모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월권이라 프레임을 아주 영리하게 짰군. 그때 비서실장이 인터폰을 눌렀다. 사단장님, 대성유통 김대성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상생 협의회 건으로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민서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썩은 주먹밥의 원흉. 제 발로 찾아왔다 이거지. 들여보내. 잠시 후 뻔뻔하게도 미소를 띠며 들어온 김대성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아이고, 우리 사단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여론이 아주 험악하던데. 민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제가 최영도 대령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건 아시죠? 이번 일 사단장님이 좀 과하셨어요. 취임도 하기 전인 분이 밤중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현장 지휘관들을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쓰나. 그걸 전문 용어로 함정 단속 혹은 월권이라고 하죠. 김대성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이거 지역발전기금 기탁서입니다. 사실상 사단장님 체면 세워드리는 합의금이죠. 이거 받으시고 최 대령은 훈방 조치하시죠.
그럼 제가 아는 기자들 풀어서 열정적인 사단장의 해프닝 정도로 기사 톤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고 여론을 조작해주겠다는 노골적인 제안. 민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하베? 당신들 눈엔 내가 협상 파트너로 보이나 보지. 좋게 좋게 가자는 겁니다. 사단장님, 지금 여론은 히스테릭한 아줌마 지휘관 편이 아니에요. 옷 벗기 싫으면. 민서연이 탁자를 내리쳤다. 입 닥쳐. 군인한테 협박질 하지 마. 이 여자가 진짜. 월권? 내가 그날 밤 현장에서 확인한 건 내 부하들이 먹는 썩은 밥이었어. 군형법상 불량식품 급식은 이적행위다. 난 지휘관으로서 적을 제압했을 뿐이야. 민서연이 김대성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니놈이 최영도랑 짜고 빼돌린 부식비,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당장 내 방에서 꺼져. 기세에 눌린 김대성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후회하실 텐데요.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면 감당 못하실 겁니다. 군단장 하동훈? 가서 전해. 그 뒷배 내가 조만간 찢어버릴 거라고. 김대성은 씩씩거리며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연은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시간이 없어. 놈들이 여론몰이로 나를 직무정지시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해. 민서연은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헌병대장 병력 소집해. 목적지는 와수리 대성유통 물류창고다. 사단장님, 거긴 민간시설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군단 법무실에서 영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이 난색을 보였다. 하동훈 군단장이 법무 라인을 꽉 쥐고 있는 탓이었다. 누가 수사하러 간대? 위생 검열하러 가는 거야. 예. 우리 장병들이 먹는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건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이야. 그날 밤 내가 맡았던 그 쉰내, 그 원인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다 체포해. 오후 2시 와수리 외곽의 대성유통 물류창고. 3사단 헌병대 트럭이 창고 입구를 봉쇄했다. 김대성의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튀어나와 길을 막아섰다.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 사유지야. 영장 있어? 비키십시오. 3사단장님 지시로 긴급 위생 검열 나왔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전투복을 입은 민서연이 지휘봉을 들고 트럭에서 내렸다. 길터. 그녀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직원들을 밀어내고 바리케이트를 쳤다. 민서연은 곧장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국산 1등급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그럴듯하게 쌓여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군수참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민서연은 멈추지 않고 창고 가장 구석, 쌀 포대가 쌓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포대 하나를 쿡 찔렀다. 이거 뜯어. 사단장님, 이건 포장도 안 뜯은 새 건데. 뜯으라고. 병사가 칼로 포대를 찢자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다. 민서연은 쌀을 한 줌 쥐어 코에 갖다 댔다. 역시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맡아봐. 묵은내. 민서연이 군수참모에게 쌀을 내밀었다. 그날 행군 때 주먹밥에서 나던 그 역겨운 냄새야. 겉포장만 햅쌀이고 내용물은 정부 비축미 묵은 거랑 섞어서 곰팡이 핀 쌀이야. 민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곧장 냉동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직원이 급히 앞을 막아섰다. 저기는 지금 고장나서 수리 중입니다. 사장님 오시면 허락받고. 니네 사장? 아까 내 방에서 돈지랄하다가 쫓겨났어. 문 열어. 헌병이 직원을 제압하고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다. 안쪽에는 유통기한 라벨이 덧붙여진 수입산 냉동 고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핏물이 고여 쥐가 파먹은 흔적까지 보였다. 세상에 이런 걸 우리 애들한테 먹였다고. 참모들이 경악했다. 민서연은 분노로 손을 떨며 카메라를 든 정훈 장교에게 지시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 이게 놈들이 말하는 관행의 실체다. 그 시각 창고 사무실에서는 김대성의 신복들이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넣고 있었다. 동작 그만.
싹 다 체포해.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제압했다. 민서연은 반쯤 갈려나간 장부를 집어들었다. XXX 부대 상납 리스트.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된 USB. 찾았다. USB를 확인한 헌병 수사관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사단장님, 여기 군단장님, 사모님 명의 계좌로 매달 정기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최영도 대령뿐만 아니라 군단 참모들 이름도 줄줄이 나옵니다. 하동훈이 단순한 비호 세력이 아니라 이 카르텔의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원본 확보해. 그리고 지금 즉시 사단 전 병력 영내 대기시켜. 놈들이 이 증거를 뺏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본청.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군단장 집무실은 거대한 포식자의 굴과 같았다. 하동훈 중장은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그가 피우는 최고급 시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3사단장 민서연 소장이 와수리 대성유통 창고를 급습하여 이중 장부를 확보했다는 아주 불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넘어갔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짐을 쌌을 것이다. 하지만 하동훈은 육사생도 시절부터 정치를 배웠고 야전보다는 골프장과 요정에서 진급을 만들어낸 정치 군인의 표상이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당황하는 대신 상대가 저지른 절차적 실수를 찾아냈다. 법무참모, 감찰참모. 하동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파에 앉아 눈치를 보던 두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예, 군단장님. 3사단장 민서연 소장. 오늘 18시부로 직무정지 명령을 발령한다. 참모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군단장이라도 사단장의 직무를 명분 없이 정지시키는 것은 육군본부의 감찰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군단장님, 장부를 뺏긴 상황에서 직무정지는 오히려 저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육본 법무실에서도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직언했다. 하동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명분? 명분은 민서연이 스스로 만들어줬어. 하동훈은 책상 위 보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첫째, 민서연은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간 시설인 대성유통창고에 무단 침입했다. 군 지휘관의 위생 검열 권한은 영내 시설에 한정된다. 민간 창고를 뜯고 들어간 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야.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둘째, 민간인 직원들을 헌병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창고 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건 특수재물 손괴에 해당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나에게, 즉 군단의 어떠한 보고도 승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며 지휘 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다. 법무참모의 눈이 커졌다. 하동훈은 비리의 본질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단장님, 확보된 장부의 비리 내용이 확실하다면. 이봐, 법무참모. 자네 로스쿨 나왔나? 독수독과 이론 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민서연이 훔쳐온 그 장부. 재판정에 가면 그냥 휴지 조각이야. 민간인이 사유지에서 도둑맞은 물건일 뿐이라고. 이것이 군대, 아니 법치 국가의 가장 무서운 맹점이었다. 결과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절차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것. 하동훈은 그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지금 즉시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을 3사단으로 급파해. 민서연을 직권 남용 피의자로 형사 입건하고 사단장 집무실을 폐쇄해. 모든 업무용 전자기기와 문서를 압수하고 민서연은 관사에 연금 조치해.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참모들이 경례를 하고 나가려는데 하동훈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아, 그리고 정훈 공보 참모한테 전해. 여론전 준비하라고. 여론전이라면 그 마스크 영상 있잖아.
민서연이 취임 전날 밤에 마스크 쓰고 연대장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앞뒤 다 자르고 소리 지르는 것만 내보내. 타이틀은 이렇게 뽑아. 절차 무시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독선적인 여장군, 민간인 사찰 의혹. 그 프레임으로 밀어붙여. 언론사 사회부장들한테는 내가 미리 소스 쳐놓을 테니까. 하동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민 소장, 칼춤은 끝났어. 이제 서류 뭉치에 깔려 질식해봐. 그날 저녁 7시 강원도 철원 3사단 사령부. 평화롭던 백골부대 본청의 5군단 헌병대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헌병 작전 차량 5대가 본청 현관을 가로막았고 검은 가방을 든 군단 감찰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사단 사령부입니다. 3사단 당직 사령이 막아섰지만 군단 헌병대장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군단장님 명령이다. 길 비켜. 그들은 곧장 2층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서연 소장은 확보한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난입한 불청객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게 5군단의 예절인가? 군단 감찰 참모가 민서연의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을 내려놓았다. 3사단장 민서연 소장.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즉시 보직에서 물러나시고 조사에 임해 주십시오. 민서연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혐의 민간시설 무단 침입, 직권 남용, 군 품위 유지 위반, 지휘 체계 문란. 절차라. 썩은 밥을 먹는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행동이 너희들에게는 그저 품위 위반일 뿐이군. 민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항해봤자 항명죄만 추가될 뿐이었다. 그녀가 정모를 집어들자 군단 헌병들이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사단장님 관사로 이동하시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사 밖 출입은 통제됩니다. 통신도 제한됩니다. 내가 내 발로 간다. 손대지 마. 민서연은 헌병의 손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복도에는 영문도 모른 채 뛰쳐나온 참모들과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하는 사단장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서연은 그들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사단장 관사. 겉보기엔 번듯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전화선이 끊기고 인터넷이 차단된 그곳은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관사 정문과 후문에는 군단 헌병들이 24시간 보초를 섰고 창문 밖으로는 적막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왔다. 5군단 법무참모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소장님. 여기서 하지. 차는 없네. 민서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다. 법무참모는 서류 뭉치를 꺼내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 은밀하고 악마 같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 커져서 군 전체가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장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원 면직하시면 형사고발은 취하하고 명예로운 전역으로 포장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군인연금, 그거 지켜주시겠답니다. 파면당하시면 연금 반 토막 나는 거 아시죠? 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노후는 챙기셔야죠. 옷을 벗으면 봐주겠다는 달콤한 회유. 민서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거절한다. 나는 군법을 어긴 적 없어. 불량급식을 적발한 건 지휘관의 정당한 관리 감독 권한이다. 긴급성이 요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어. 답답하시네요. 법리로 따지면 무조건 사단장님이 집니다. 그리고 법무참모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진술서 한 장을 꺼냈다.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1호차 운전병 김민수 상병. 그 친구가 오늘 오후 군단 헌병대 조사실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서. 성명 상병 김민수.
내용 민서연 사단장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운전병인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창고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의 강압적인 태도가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김상병. 착하고 성실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병사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마.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썼을 리 없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갓 21살짜리 애 하나 구워 삶는 거 일도 아니죠. 너희 부모님 식당에 세무조사랑 위생검열 나가게 해줄까? 아니면 상관 모욕 방조죄로 군 생활 영창에서 마치게 해줄까? 한마디면 끝나니까요. 법무참모는 진술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 제안마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군복 벗고 연금이라도 챙길지 아니면 불명예 파면당하고 감방 갈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거실. 정정만이 감돌았다. 민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인 병사를, 그것도 부모의 생업을 인질로 삼고 있었다. 그것이 민서연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어. 내 새끼를 건드려? 그녀는 소파 쿠션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헌병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녀가 기지를 발휘해 소파 틈새 깊숙이 밀어 넣어두었던 것이 손에 잡혔다.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로 가지고 계십시오라며 주었던 유심칩이 제거된 구형 공기계 스마트폰이었다. 통화는 안 되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면 텍스트는 보낼 수 있었다. 민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다행히 옆집 관사의 와이파이 신호가 미약하게 잡혔다. 그녀는 보안 메신저를 켰다. 수신인은 단 한 명.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였다. 김상병을 찾아. 놈들이 협박했다. 증거는 김상병에게 있어. 부탁한다. 다음 날 점심시간 3사단 본청 뒤편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이곳은 사단 내에서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였다. 사단장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사단장이 직무 정지된 후 사단 내부는 5군단 감찰팀의 공포 정치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참모들은 감찰관의 눈을 피해 다니기 바빴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대위님. 분리수거장 구석 쌓여있는 박스 더미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1호차 운전병 김상병이었다.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과 터진 입술은 가릴 수 없었다. 너 괜찮아? 군단 헌병대에서 조사받았다며. 한 대위가 다급하게 다가가 김상병의 상태를 살폈다. 김상병은 고개를 푹 숙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위생 단속 보내서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아빠 회사에도 세무조사받게 해서 우리 집 풍비박산 내겠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진술서 썼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한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권력 없는 병사에게 가족은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하동훈과 그 일당은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했다.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사단장님도 다 알고 계셔. 너 원망 안 하신다. 하지만 대위님, 이거 있습니다. 김상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전투복 상의 안쪽 깊숙한 곳 러닝셔츠 속에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다. 사단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운전병은 지휘관의 귀당. 중요한 건 기록해라라고 사비로 사주셨던 겁니다. 어제 조사실 들어갈 때 헌병들이 몸수색했는데 팬티 고무줄 사이에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여기에 헌병대장이 저한테 욕하면서 진술서 강요하는 거, 그리고 군단장님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포상 휴가 보내주고 저녁 후에 대기업 취직시켜주겠다.
대신 말 안 들으면 내 인생 종친다고 회유하는 목소리. 다 녹음됐습니다. 김상병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공포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한 용기였다. 그리고 창고 급습하시기 전에 사단장님이 혹시 모른다며 저한테 맡기셨던 그 USB. 그것도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병은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렸다. 전투화 끈 안쪽에 교묘하게 묶여있는 작은 USB 메모리가 보였다. 헌병들이 제 관물대는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건 제가 신고 있어서 못 찾았습니다. 한 대위는 김상병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민수야. 내가 사단장님 살렸다. 아니, 우리 부대 전체를 살린 거야. 한 대위는 시계를 보았다. 군단 감찰팀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야 했다. 김상병, 너는 지금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고 의무대로 가 있어. 맹장염인 것 같다고 뒹굴어. 헌병들이 찾으면 의무대에 입실해 있는 게 제일 안전해. 군의관님은 내 편이니까 널 지켜줄 거야. 대위님은요? 나는 지금 서울로 간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님이 사단장님 707 시절 직속 후배야. 이 증거 군단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그곳에 직접 넘겨야 해. 한 대위는 김상병에게서 녹음기와 USB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가자. 한 대위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올랐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군단 헌병이 차를 막아 세웠다.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간부들 외출 외박 통제 기간입니다. 치과 진료. 예약증 여기 있어. 지난주부터 예약된 거야. 이빨 아파 죽겠는데 사단장 직무 정지됐다고 치료도 못 받냐? 한 대위는 미리 준비해둔 날짜를 조작한 가짜 진료 예약증을 내밀며 짜증을 냈다. 헌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 안을 훑어봤다. 뒷좌석과 트렁크를 열어보았지만 짐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빨리 복귀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위병소를 빠져나온 한 대위의 차가 엑셀을 밟았다. 철원의 한산한 국도를 지나 포천구리 고속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100미러로 5군단 사령부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 작은 메모리 칩과 녹음기에 사단장의 목숨, 김상병의 가족, 그리고 백골부대의 명운이 달려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반드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의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사령부 별관 조사실. 새벽 3시. 3사단장 전속부관 한지훈 대위는 조사실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USB를 내려놓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준장이 앉아 있었다. 방첩사 수사단장 박준장이었다. 그는 민서연 소장의 707 특임대 시절 직속 후배이자 군내에서 가장 대쪽 같은 수사관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한 대위, 이 증거물의 출처와 입수 경위.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한다. 박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1호차 운전병 김민수 상병이 직접 녹취한 파일입니다. 5군 단장 하동훈 중장의 위증교사 및 협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민서연 사단장님께서 직무 정지 직전 확보하신 이중 장부 원본입니다. 박준장은 장갑을 끼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천박한 협박이 흘러나왔다. 야, 김상병. 눈 딱 감고 사단장이 시켰다고 해. 그럼 니네 부모 가게는 내가 봐줄게. 내 친구가 구청장이야. 위생 단속 한 번 뜨면 영업 정지야. 알지? 박준장의 미간이 깊게 패었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 불러서 원본 대조 확인해. 그리고 법무관 호출해서 긴급 체포영장 청구서 작성하라고 해. 단장님, 상대는 현직 군단장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한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계급을 이용한 특수협박이자 내란에 준하는 지휘권 유린이야. 박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이 밝는 대로 움직인다. 보안 유지해. 새 나가는 순간 우리가 죽는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 5군단 사령부. 하동훈 중장은 집무실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는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어둠 속에 있었다. 기분이 최고조였기 때문이다. 법무참모 징계위원회 준비는 됐나? 예, 군단장님. 오늘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민서연 소장에 대한 보직 해임 및 중징계 의결 문제 없습니다. 하동훈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웃었다. 좋아. 아주 좋아. 민서연 그 여자 지금쯤 관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군.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다. 뉴스 채널을 틀어 자신의 업적을 확인할 생각이었다. 화면에는 육군 갑질 논란 사단장 강력 징계 예고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여론도 완벽해. 이 맛에 정치하는 거지. 그때였다. 뉴스 화면 하단에 붉은색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육군 3사단장 사건과 관련하여 군 수사당국의 발표를 180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동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늘 오전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5군단장이 직접 병사를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동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민서연이 와수리 창고에서 찍었던 영상, 즉 썩은 돼지고기와 곰팡이 핀 쌀 그리고 이중장부의 내용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앵커 충격적입니다. 소위 히스테리로 알려졌던 민 소장의 행동은 사실 부패한 군납 카르텔을 적발하고 병사들의 급식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동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 또 다른 채널, 모든 방송사가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전화입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꺼. 전화기 다 꺼. 아무도 연결하지 마. 하동훈은 비명을 지르듯 고함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믿었던 정치권 인맥인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하동훈입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다 모함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끊겼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여당 원내대표 국방부 차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철저한 손절이었다. 죽은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은 없었다. 으아악. 하동훈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다. 그때 본청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수십 대와 헌병버스가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을 포위하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 합동 수사팀이었다. 5군단 헌병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아섰지만 박 준장이 공문을 들이밀자 길을 열어주었다. 군단 참모들은 복도에 나와 웅성거릴 뿐 누구도 군단장실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박 준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서연 소장이 걸어 들어왔다.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이곳으로 왔다. 민 소장. 하동훈은 뒷걸음질 쳤다. 민서연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추하군요, 군단장님. 이거 불법이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내 방에 들어와? 헌병 불러. 하동훈이 악을 썼지만 문 밖에 서 있던 5군단 헌병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소용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명으로 당신의 직무는 정지됐고 지휘권은 박탈됐습니다. 박준장이 앞으로 나서며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하동훈 씨, 당신을 군형법 제30조 국무이탈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특수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하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관행이었어. 다들 그렇게 해왔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는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쳤다. 민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관행?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당신 뱃속 채우는 게 관행인가? 갓 21살짜리 애를 협박해서 입 막는 게 관행이야? 당신이 말하는 그 썩어빠진 관행 때문에 우리 군이 병들고 신음한 거야. 민서연은 허리를 숙여 하동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 입은 장사치지.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사기꾼. 수사관들이 다가와 하동훈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민서연은 하동훈의 어깨를 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 그 계급장 스스로 떼시죠. 남의 손에 뜯겨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마지막 예우일 겁니다. 하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벨크로를 떼지 못했다. 수치심과 공포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못하겠나? 민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사관 집행해. 수사관이 하동훈의 양 어깨에서 계급장을 떼어내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양 어깨가 휑해진 그의 군복은 낡은 작업복처럼 초라해 보였다. 가시죠. 하동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다. 복도에 도열한 군단 간부들과 병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나 누구도 경례를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 차가운 침묵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민서연은 텅 빈 군단장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중근 의사의 유모. 그녀는 잠시 그 액자를 바라보다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걸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기증이 몰려왔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돌아가자. 내 부대로. 한 달 후 4월의 어느 맑은 날.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 연병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의 산하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고 연병장 주변의 벚나무들은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뜨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비가 내렸다. 오늘은 3사단장 민서연 소장의 복귀 환영식 겸 부대 정상화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했고 신형 전투화는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찌든 기색이 없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단상 위에 선 민서연은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중에는 건강을 회복한 운전병 김민수 상병도 팔에 깁스를 푼 한지훈 대위도 있었다. 부대 차렷.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구령에 맞춰 수천 개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 같았다. 민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된 원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덮었다. 사랑하는 백골부대 전우 여러분. 사단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그리고 철원의 산하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건 창군 이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여러분이 춥고 배고플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막아주지 못한 점.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군단장이 구속되고 수많은 간부가 옷을 벗었습니다. 누군가는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해졌고 더 투명해졌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가리켰다. 내 어깨에 달린 이 두 개의 별. 이것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비춰주고 여러분이 짊어진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고 국민이 달아준 것입니다. 나 민서연은 약속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내가 이 부대에 있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배부르게 하고 잘 때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게 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철원의 하늘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그것은 시켜서 하는 의례적인 대답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의 외침이었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수천 개의 손이 절도 있게 올라갔다. 민서연도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행사가 끝나고 민서연은 병사식당으로 향했다.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에 제육볶음 그리고 신선한 쌈채소와 과일이었다. 식판에 담긴 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고기 반찬은 수북했다. 식당 안은 맛있는 냄새와 활기로 가득 찼다. 사단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병사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했다. 민서연은 김상병의 맞은편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김상병은 밥을 한가득 퍼서 볼이 미어지라 먹고 있었다. 김상병, 밥맛이 어때? 아주 좋습니다. 살맛 납니다, 사단장님. 김상병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민서연은 김상병의 식판에 자신의 제육볶음을 덜어주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쉰내 나는 주먹밥 먹게 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밥만 먹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식당 안은 병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것이 진짜 군대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연은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인사비밀 공문이 놓여 있었다. 보직 제한육군본부 정책실장.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의 요직으로 승진 이동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중장, 대장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리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였다. 민서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공문 하단에 정갈한 글씨로 적었다. 본인은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았음. 제안을 정중히 거절함.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이대로 회신해.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책실장 자리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서울로 가시면 편하실 텐데. 나는 여기가 좋아. 흙먼지 날리고 겨울엔 춥지만 적어도 여기엔 내 전우들이 있잖아. 민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DMZ의 철책선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북녘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리는 또다시 싹틀 것이고 권력은 또다시 부패하려 할 것이다. 누군가는 또 병사들의 밥그릇을 탐낼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한 적어도 내 부하들이 굶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민서연. 그녀는 화려한 서울의 네온사인 대신 차가운 철원을 지키는 별이 되기를 선택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녀의 어깨 위 두 개의 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부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들여보내야 합니까? 꺼지시라고요. 최전방 GOP를 찾은 노인에게 돌아온 차갑고 사무적인 말. 규정과 절차라는 이름 아래 함부로 그어진 선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같이 즐겨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임진강의 물결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제선과 맞닿은 경기도 파주의 한 GOP 부대,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예하소초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입김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이정훈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빛바랜 등산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썼음직한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진우가 좋아하는 생강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등산화. 영락 없는 민통선 인근 마을의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누구십니까?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GOP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수고 많소. 김진우 이병 면회 왔소다. 외할애비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인접한 이 지역은 늘 긴장 상태였다. 특히 사전 협의 없는 민간인의 출현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이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미심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인터폰을 들었다. 상황실. 현재 2초소. 민간인 한 분 김진우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최서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반듯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김진우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최서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최전방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이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최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방문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최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낡은 등산화는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승인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진우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이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최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이지 않습니까? 사전 허가 없는 민간인 방문은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어르신의 현재 차림과 소지품은 군사보안 규정상 부대 내로 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무단 방문은 저희의 경계 작전에 심각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이 노인을 규정을 어긴 침입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이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이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최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1사단에서. 이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최 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마치 그런 레퍼토리는 지겹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 1사단이요? 면회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오셨다는 분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군번은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작정하고 몰아붙이듯 다그쳤다. 노인은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이 노인의 흐릿한 대답은 최하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훈계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설령 여기서 복무하셨다고 한들 여기가 무슨 동네 공원인 줄 아십니까? 군부대, 그것도 민통선 최북단에 있는 GOP는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는 데가 아닙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서 승인받는 게 절차인데 그런 기본 상식도 없으십니까? 어설프게 군대 이야기 꺼내시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입니다. 그녀는 이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그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최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최서와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정훈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생강차였다. 아가씨, 그냥 생강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최서아입니다. 최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이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생강차가 알싸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최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생강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이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인터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상황실에서 알린다. 김진우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김진우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최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김진우였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최서아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생강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전진. 이병 김진우. 부르셔서 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김진우 이병. 최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생강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이정훈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이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최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나와서 미안하다, 진우야.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최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이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김진우 이병 복귀해. 최 하사의 명령에 진우는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최서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김진우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규정에 의거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김진우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생강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파주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김진우.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최 하사 독사 같은 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이정훈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윤성준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전진부대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이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전진. 사단장 소장 윤성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윤 장군. 이정훈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이정훈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윤성준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전진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윤성준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이정훈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진우.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절차를 어기고 행색이 수상쩍어 들여보내줄 수 없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이정훈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윤성준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수상쩍어. 절차를 어겨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임진강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이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관 차량을 몰고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윤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윤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1사단 전진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이정훈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윤성준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전진. 자네 연대 예하 GOP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1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파주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1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전진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파주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1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GOP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GOP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GOP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최서아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 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GOP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GOP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정재혁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GOP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최서아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최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정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GOP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김진우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정재혁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정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굉음과 함께 사단장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GOP 공터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미처 문을 열기도 전에 사단장 윤성준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뛰쳐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윤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빛바랜 등산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이정훈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정재혁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GOP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 대령은 이정훈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GOP 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성준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전진. 그의 목소리는 파주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윤성준. 이정훈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GOP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넷.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최서와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규정 위반자라며 생강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군사보안에 문제가 됩니다. 외부 물품은 폐기하겠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김진우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밥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김진우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윤성준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GOP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윤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임진강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1사단 전진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이정훈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서와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절차를 모르는 침입자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전진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윤성준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서와 하사에게 꽂혔다. 최서와 하사. 일어나. 그의 명령에 최하사는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셋째, 이 부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최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됐다 윤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이정훈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윤 소장의 팔을 잡았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이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최서와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두 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 최 하사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이 대장은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는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는 다시 최서와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생강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김진우 이병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김진우.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정훈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최서와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김진우 이병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훈 대장은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진우야.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이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김진우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성준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고 하마터면 패배할 뻔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제1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전진. 파주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모한 GOP 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1사단 사단장실. 윤성준 소장 앞에 최서아 하사와 김진우 이병이 서 있었다. 이정훈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윤 소장은 두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최서와 하사는 3개월간 사단 출신 예비역 선배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김진우 이병은 최하사를 보좌하며 자신의 할아버지 이정훈 대장의 군 일대기를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명 받겠습니다. 3개월 후 파주에 첫눈이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1사단 GOP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할머니를 부축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같은 시각 김진우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임진강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이정훈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1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전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최서아 하사였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이정훈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최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최서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성준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1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 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전진의 심장이다. 오늘 인생만세 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